사표제 중에 한 대목입니다.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한 푼 장면이라고 하네요. 유튜브에는 영상까지 나옵니다. 그 영화의 영상이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뭐죠? 알았었는데. 아버지가 딸 소리 전염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한다는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때여 심하우는 눈먼 붙이는 신세 한탄을 듣더니 김하우 거동 봐라 이발이 지는 나던 산호주름을 감춰버리고 무슨 말 아이고 아버지 아이 가사 참 특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멍들 기번덕거리며 이거 웬 말이야? 누가 날 다려 아버지라고 허여 나는 아들도 없고. 네, 그래서 책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아니면 한 번 더 하면 될까요? 지금 304쪽입니다. 이게 본문으로는 313쪽까지 있으니까 한 10쪽 남았네요. 네. 시간 좀 길게 하면 오늘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쫓기는 건 아니니까 두 번 나눠서 해도 되겠습니다. 313 넘어가서는 주가 있고, 주와 인덱스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청중이 아니죠.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 수준의 책인데도 본격적인 학문 서적처럼 각주와 인덱스가 다 달려있네요. 이 맥그릿의 모든 책들이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기억으로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 학자로서의 스타일이 몸에 딱 굳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근거를 이게 문헌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각주까지 달려있어요. 쪽수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304쪽입니다. 지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now, 지금, 시간과 공간의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오늘 이 순간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흘러가 버리는 거니까. 근데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맥그릿도 같이 동의하고 있는 건데, 이 순간 지금 여기에는 그냥 물리학의 논리로 해명될 수 없는 어떤 힘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리학 시간과 공간 이게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결합되어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 뭐 사물을 본다거나 만진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지금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여기서 지금이라고 맥그레슨 표현한 하이데거 표현으로는 순간인데 여기는 의미 충만, 생명 충만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여기에 실체가 뭐냐?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더 큰 서사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네, 실조는 현재 이게 모든 것이니까요. 주체, 객체 관계, 주객도식이라고 하죠. 주객, 주관과 객관, 내 관계를 둘러싸는 격렬한 논의는 철학과 신학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순전한 객체가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이런 표현 자체가 순전히 객관적인 거 있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창문으로 이렇게 새가 쭉 지나가는 걸 보죠. 자주 봅니다. 한순간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새의 날아가는 모습이요. 그럼 날아간 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흔적도 남지도 않고요. 내가 착각할 수도 있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따지고 들면 그렇다는 거죠. 슈레딩어는 물리학자 1931년에 물리학자 아르놀트 존머펠트 독일어를 쓰는 학자들이네요. 독일이나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출신이겠죠. 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관계가 양자역학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주객관계가요. 양자역학, 참 양자역학이 숙제입니다. 목사들도 양자역학을 좀 알아야 됩니다.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대체적인 것만, 아주 상식적인 것만 조금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논리적으로 양자역학의 이론 이런 데 근거하면 여기 내 방에 지금 현재 여기 있다가 순식간에 공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양자역학에 의해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양자의 세계, 아주 가장 작은 그 세계거든요. 뭐 전자 뭐 이런 것들이요. 그 핵 안에서 원소 안에서 핵이 있고 그 둘레를 전자가 돌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둘레가 있어요. 어디 타원이든지 뭐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요 길에서 또 다른 타원도 있지 않습니까? 가려면 보통은 움직이는 게 거기서 요 길에서 여기로 가려면 요 한쪽 길에서 다른 길로 가려면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게 간 흔적 없이 그냥 저기 나타나요.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미시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게 논리적으로만 그 논리에 그냥 충실한다면 우리도 다 이 미시
소립자로 돼 소립자인가? 예, 가장 작은 그런 걸로 결국은 되 있는 건데 그 차원에서 이제 공간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프리디난트 에브너와 이 사람들이 다 19세기 사람들, 20세기까지 살았던 사람들.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인 마틴 부버는 신학에서도 중요한 학자입니다. 1920년 나와 너 Ich und Du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 그죠? 부버는 1920년대 이 주제로 중요한 저서들을 써서 지나친 객관주의가 인간의 실존적이고 관계적인 필요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나타내는데 아인슈타인이 관심을 갖고 있던 바로 그 문제였다. 양자역학에는 순전한 객체는 없습니다. 그럼 주체와의 관계에서 또 설정돼요. 그래서 공간이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객체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는 여기서 옆으로 가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거 없이 이게 저기 나타난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객체는 없는 거죠. 5세기의 히포 아구스티누스, 히포는 그 활동하던 지역이니까 빼고 봐야 됩니다. 아구스티누스는 같은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보다 분명하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전개했다. 그는 오늘날 자전적 기억을 탐구한 최초의 작가 중 한 사람으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자전적 기억,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 직접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한 거. 기억을 탐구했다. 시간의 본질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분석은 주관적 시간, 그 안에서 개별 사상가가 존재한다. 주관적. 자기가 몇 년대에 어떻게 살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주관적이죠. 그 주관적 시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시간 속에 존재하는 개인에 대한 인식 모두를 강조한다. 하버드 대학의 칼 슈프나르는 인간 정체성에 있어 주관적 시간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아우슈티누스의 고전 고백록에서 발견되는 흐름을 따라 그 개념을 종교적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풍성하게 해줄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주관과 객관의 신비로운 결합,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느 존재론에 의하면 사물이 있기 전에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있는데 원래 나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무에 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말장난처럼 보이긴 한데 그 나무라는 그 객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아우슈티누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들어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찰을 전혀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주관적 중요성을 명확히 표현하고 보존하는 틀을 제공하여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소망의 의미 심장함을 긍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더 풍요로운 서사는 다중의 통찰들이 학문 간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수 있게 하면서도 동시에 큰 그림,
그 일부가 아니라 아주 큰 그림이 온전히 파악되고 인지되도록 보장해준다. 이게 큰 그림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서사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서사일 뿐입니다. 서사가 큰 그림 자체는 큰 그림이죠. 그림과 서사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실제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단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의 본 자는 죽는다. 이것은 복잡하고 아마도 어려운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이 사례는 어떻게 과학적 서사가 왜곡되지 않으면서도 풍요로울 수 있는지, 아인슈타인의 경우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볼 수 있게 도와준다. 그렇고 데이비드 머미는 물리과학에서 주체와 객체 균형을 회복하여 다른 근본적인 수수께끼들을 불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이런 것들은 순전한 객체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관점들도 많이 있는 거죠. 객체와 주체의 관계, 주체가 그걸 어떻게 경험하냐에 따라서 객체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양자역학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경험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해보면 될까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B가 A를 참 고상하고 지식도 많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A는 그런 쪽의 사람이 돼요. 네, 교육학적으로 이게 옳은 거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인정하면 그 방향으로 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가 객관적인 어떤 거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고정된 실체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주관과 객관의 신비로운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옳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를 도와줄 더 큰 서사들은 이미 나와 있고 사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더 큰 서사의 하나가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 다음 소제목 하늘 보기에 대하여. 밤하늘 나왔네요. 제가 설교 시간이나 다른 특강 이런 시간에 종종 얘기하는 겁니다. 밤하늘. 사실 하늘은 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밤에 이제 특별하게 경험되니까 밤하늘이 이렇게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기술은 또 테크닉이 아니라 묘사하는 거예요. 서술, 과학적 서술. 과학적 서술이,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건 자꾸 오해될 수 있으니까 서술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학적 서술이 인간의 실존적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고뇌에 찬 인식에 이끌려 본질적 중요성을 지닌 다른 어떤 것이 과학의 영역 바로 너머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했는가 보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연과 안팎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 경험을 이해한다. C.S. 루이스는 지나가는 산들바람에 향기가 풍겨오는 멀리 있는 꽃처럼 경험의 지평선 너머에 뭔가 있다는 인식에 늘 붙들려 있었다.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것 너머에 뭐가 있다는 그런 영적인 감동, 공명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작가 살만 루시디는 초월적 직관들이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을 물질적 존재의 한계를 넘어 날아오름이라고 말했다. 아이작 뉴턴은 과학이 더 큰 진리의 해변에 서 있으면서 흔히 관찰사항을 축적하는 데 몰두하여 그 궁극적 의미는 놓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토로했다. 뉴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진리의 대양이 발견되지 않은 채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바닷가에 서면 멀리 태평양을 내다보면 바다를 내다보면 다 들어오지 않잖아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가끔 그 매끈한 돌멩이나 더 예쁜 조개 껍데기를 찾는데 정신에 팔린 채 해변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듯하다. 해변가에서도 즐겁죠. 모래, 조개 껍질 등등. 그것도 하나의 놀이로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대양 전체가 뭐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아요. 나는 그 기분을 안다. 1960년대 말 몇 해 동안 겨울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리온의 띠, 이거 그 별자리죠. 오리온 성자 환한 별 3개, 오리온 띠, 별자리를 관찰하던 기억이 난다. 당시 나는 무신론자였고 신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다. 많은 이들처럼 나도 자연의 경이로움에 외경심을 느꼈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볼 때는 그 느낌이 더욱 강해졌다. 나는 어떤 것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이성은 그것이 가상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더 심오한 나의 직관은 그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직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내 안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남아 그럴싸하지만 단순한 나의 무신론에 대해 의심의 말들을 속삭였다. 정확한 세계에 어떤 근원적인 것이 우리를 향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어떤 바람이 불듯이 말을 건다는 느낌인 거죠. 그게 뭐 꼭 기독교 신자의 경험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종교심인 거죠. 무신론을 극복하는 토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교리 있죠. 기독교 예수를 믿고 의로워지고 세례받고 하는 그런 기독교 형태, 신앙의 형태, 교리와 지금 말한 이 보편적 종교성 이런 것들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순전히 그 교리에만 떨어지게 되면 그런 보편적 진리로서의 근거들을 놓치게 되고 또 이런 보편적 진리, 경외감, 종교성 이런 데만 머물게 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붙들어내야죠. 솔직히 말해 그때 나는 밤하늘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그렇죠. 아득한 느낌들은 그냥 황홀하긴 한데 또 불편합니다. 자기가 너무 작아지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합리주의적 가정들이 실존적으로 적합한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그 별들에서 나온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수백 년이 걸렸음을 알 만큼은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오리온 D의 그 별들을 보는 것은 사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었다. 그렇지, 지금 거기서 나오는 빛은 아니죠. 벌써 수백 년 전, 뭐 수천 년 전, 이 지금 나의 망막에 들어오는 거죠.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도대체 우주가 뭔가 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로 충분하지 않은 그런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느끼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있는 별들이 아니라 옛날의 별들을 보고 있었다. 죽은 별인지도 모르죠. 지금 그 별들을 떠나는 빛이 지구에 도착을 무렵이면 나는 이미 죽고 없을 터였다. 그렇죠. 수백 년 전, 지금 거기서 출발하는 빛은 수백 년 후에 여기 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 별들은 내가 죽을 존재임을 알리는 상징이자 인생의 덧없음을 소리 없이 오싹하게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우주는 아주 아름다웠지만 전적으로 부질없어 보이기도 했다. 당시 나는 무신론의 심적 지도에 이끌려 신은 없어. 신을 이제 신에 대한 비판 그런 책들을 제법 읽었겠죠. 또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일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심적 지도에 이끌려 우주가 차갑고 내게 무관심하다고 믿었다. 자연 법칙에는 으스스한 비인격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무신론자이자 화학자인 피켓 애킨스가 나중에 말한 대로 우주는 동기도 없고 목적도 없는 붕괴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죠. 별이 확 타다가 그래서 때가 되면 또 다 사그라지고 그게 이제 우주 안에서 그게 반복되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나는 자연의 산물이었지만 자연은 나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그때 나는 밤하늘을 무한정 우주적 무관심의 부적으로 보았는데, 부적이 뭐예요? 부적? 그때 나는 밤하늘을 무한정 우주적 무관심의 부적으로 보았는데, 부적이 뭐야 이게? 하여튼 뭐 미신적으로 어디 부적을 붙인다 그거인가요? 이상하네 이거. 이건 번역자가 한자를 달아줘야 되는지 뭐 다른 데는 좀 하더니 원어를 달아줘야 되는데, 무관심의 부적, 참 이런 표현은 처음 듣습니다. 부적. 넘어갑시다. 고전 페르시아의 시 오마르 하이암의 르바이아트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볼 수 있었다. 페르시아. 좀 옛날 시대네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대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제국이 페르시아죠. 우리가 하늘이라 부르는 그 뒤집힌 그릇,
그 아래에 처박힌 채 기어다니며 살다 죽는 오리. 그것을 향해 도와달라고 손을 흔들지 말라. 그것은 당신과 나처럼 무력하게 움직일 뿐이다. 뭐 그렇게 보면 세계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주가 부질없다는 느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과학계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워싱턴 대학의 생물학자인 어슐러 구디너프는 이름이 참 영어로 재밌습니다. 구디너프. 그냥 구디너프 하면은 정확한 발음은 아닌 것 같아요. 굿과 enough가 붙어 있네요. enough. 충분하다는 거죠. 굿. 충분할 정도로 선하다. good enough. 우주의 방대함을 생각하고 그것이 언젠가 끝날 거라는 사실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일을 떠올린다. 그녀는 더 이상 별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없었고 무서우니까. 별들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깊고 불안한 진실들을 대변하거나 상징하게 되었다. 인용합니다. 밤하늘은 망가졌다. 나는 다시는 밤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그럴 만하죠. 사춘기 때 같은 절망의 눈물이 천천히 오랫동안 흘렀다. 중략하고 저 바깥 우주에서나 원작 깊숙한 곳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암울한 공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나는 good enough의 심정을 잘 안다. 다만 무신론자 시절 나는 절망의 심연을 기꺼이 똑바로 응시했다. 그 차이군요. good enough는 여자분이시네. 피했어. 나의. 지금은 대다수가 피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그런데 이 맥그레스는 응시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의미에 대한 유혹에 불과한 생각들이나 형이사학적 위안, 니체가 말한 것에 대한 희망은 무시해야 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한 번 더 하면 이제 이거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맥그레스가 자기의 실존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라서 참 잘된 구성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니까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이 안에 포함되니까 마무리 글이 참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가 됩니다.